어머님 낄 때 빠질 때 구분 못하세요? 저 교수예요. 교수 임용식장.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최고급 비단 한복까지 맞춰 입고 온 70 노모를 불청객 취급한 것이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울며불며 매달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에 복녀는 상가를 팔아 1억 5천만 원을 내줬죠. 그런데 교수가 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년!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교수가 됐으면서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7순이 넘은 이복녀는 평생 손끝 하나로 한복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아 누비던 그 세월이 어느덧 40여 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장세린이 드디어 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복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한복집에서 직접 맞춘 연분홍 비단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오늘만큼은 내가 교수 어머니답게 보여야지. 세린이도 기뻐할 거야. 대학 강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복녀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 동민이는 회사 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인 자신이라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이룬 성취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용장 수여식이 곧 시작될 참이었죠. 복녀는 맨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가족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장세린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여긴 가족 자리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복녀에게 쏠렸죠. 복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린아, 무슨 소리니? 나는. 어머님, 지금 행사 중이에요.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했죠. 복녀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 있던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들 동민이를 자랑스럽게 보고 싶었는데, 그날만큼은 교수 시어머니로서 당당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그런 자신을 한낱 불청객 취급했습니다. 전현이 뭘 얼마나 잘났다고.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40년 동안 한복을 지으며 모은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 유학비로 대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세린이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무성 회장이었습니다. 태명건설의 강무성 회장은 복녀가 30년 넘게 한복을 맞춰준 단골 고객이자 이제는 오랜 친구 같은 사람이었죠. 복녀 씨, 괜찮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무성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복녀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죠. 회장님, 저는. 복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방금 지나가다 봤소. 며느리가 그렇게 하더군. 참 야속하네. 강무성은 우연히 행사장 근처를 지나다가 복도에 서 있는 복녀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고 봐요. 이 돈, 이 한 줌에 채면 내가 어떻게 모았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70평생 참고 살아온 복녀가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한 순간이었죠. 강무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복녀 씨, 내가 도와주겠소.
우리 법무팀이 있으니 걱정 말고.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복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 속에서 복녀는 오래전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저 꼭 교수가 될게요. 어머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때 세린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복녀도 그 말을 믿었고요. 그래서 상가를 팔아 유학비를 마련해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린이 보여준 태도는 그 모든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었죠.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복을 지으며 단련된 그 손은 비록 늙고 주름졌지만 아직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장세린, 내가 나를 무시했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복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복수심이었죠. 그리고 그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한복 저고리를 벗어던졌습니다. 아까 그 모욕적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안방으로 들어간 복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금고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통장 여러 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게 다 있었네. 5년 전 며느리 장세린에게 유학 연구비로 준 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세린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복녀를 찾아왔었죠. 어머님, 논문 연구비가 부족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이 연구가 꼭 필요한데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후원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때 세린의 간절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복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죠. 상가 건물을 팔아 마련한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며느리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세린이 연구비를 받은 후 갑자기 학과 교수들과 가까워졌던 것, 학과장 한승구 교수가 유독 세린을 아꼈던 것, 가리고 임용심사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합격했던 것까지. 혹시 그 돈이?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복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하나은행 VIP 지점으로 향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랜 단골 직원 오상진 과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이 여사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상진은 복녀가 한복집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복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진 씨, 이 돈 어디로 간 건지 좀 확인해 줄래요? 5년 전에 며느리한테 준 건데. 오상진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죠. 이상하네요. 이 여사님, 이 돈이. 왜? 뭐가 이상해?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상진은 화면을 복녀 쪽으로 돌리며 설명했습니다. 연구비로 나갔다기엔. 여기 보세요. 동해문화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자 이름이. 오상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기부자 이름이 이복녀로 되어 있네요. 복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네, 여기 보세요. 며느리분 계좌에서 이 여사님 명의로 송금된 후 곧바로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시기를 보니 오상진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세린이 교수 임용심사를 받기 2달 전이었죠.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복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준 돈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며느리가 학교에 기부를 했다는 것. 그것도 임용심사 직전에 말이죠. 오상진은 프린터에서 출력된 내역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혹시 이 기부에 대해 아신 게 있으셨나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세리는 연구비가 필요하다고만 했지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진 씨, 이거 혹시 로비 아니야? 복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상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여사님 학교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은행을 나온 복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강무성 회장이었습니다. 복녀 씨, 아까 일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려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시오.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이에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며느리가 학교에 기부를 했대요. 전화기 너머로 강무성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임용심사 받기 전에 1억을 학교에 냈다는데 기부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무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녀 씨,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지금 당장 우리 회사로 오시오. 법무팀 연결해 줄게.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자신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까지 도용한 며느리. 그 배신감은 임용식에서 받은 모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태명건설로 향하는 동안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복녀의 마음은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장세린, 넌 큰 실수를 했어. 내 돈은 가져가도 되지만 내 이름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였어. 몇 시간 뒤 복녀는 태명건설 회장실에서 정학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정학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역서를 꼼꼼히 훑어봤습니다. 이 여사님, 이건 명백한 금전 거래입니다. 효도 기부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교수 임용을 위한 로비의 가능성이 큽니다. 복녀는 의자 팔걸이를 꼭 잡았습니다. 효도? 내 돈으로 내 이름을 팔았단 말이야? 정학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고액 기부자의 며느리를 무시할 수 없었겠죠. 특히 임용심사 직전이라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강무성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복녀 씨, 이제 우리가 나설 때요. 이런 부정은 반드시 밝혀내야 하오. 복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가보겠어요. 내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정학윤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죠. 회장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 여사님, 여기 좀 보십시오. 정학윤이 출력된 내역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 장세린의 계좌에서 복녀 명의로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돈이 학교 발전 기금으로 흘러들어간 시점을 보세요. 정확히 세린 씨의 임용심사 2달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학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해문화대학교의 기부자 명단이었죠. 1억 이상 고액 기부자는 학교 이사회에 특별 보고됩니다. 이 여사님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네요. 복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고액 기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건 로비야. 복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무성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복녀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오. 이건 명백한 사기요. 정학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리분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겁니다. 게다가 이름까지 도용했으니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죠. 잠깐, 그럼 학 과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 정하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 기부자의 며느리라면 학 과장이 모를 리 없죠. 한승구 교수 말씀이신가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 유독 한승구 교수와 가까웠던 것을 기억해냈죠. 임용심사 때도 한승구가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세린이를 유독 아꼈어요. 이제 보니 이유가 있었네요. 오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학교 쪽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강무성이 즉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동해문화대 행정실에 근무하는 친구요.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할게. 몇 시간 뒤 강무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섰죠. 복녀 씨, 놀라운 소식이요. 학교 인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세린 씨 임용심사 때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하오. 뭔데요? 기부자 가족가점이 적용됐답니다. 고액 기부자의 직계 가족에게 주는 특별가점이라고.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부금이 며느리의 교수 임용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정하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며느리분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기획한 겁니다. 그 순간 복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없는 익명의 메시지였죠. 시어머님,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들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복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세린이 보낸 것이 분명했죠. 협박까지 하다니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가진 증거 다 드릴게요. 끝까지 가주세요. 며칠 뒤 강무성의 인맥을 통해 복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로 한 장의 스캔본이 도착했던 것이죠. 그것은 장세린이 학과장 한승구에게 보낸 감사편지였습니다. 한승구 교수님께, 교수님 덕분에 제가 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전기금도 어머니 이름으로 잘 등록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세린 올림. 복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뇌물을 냈다고? 정하균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며느리분이 직접 인정한 거나 다름없어요. 강무성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년, 시어머니 돈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자기 출세를 했다니. 복녀는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없었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며느리라고 믿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하균이 고개를 끄덕였죠. 확인해봐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며느리분 논문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날 밤 복녀는 집으로 돌아와 한복 장식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가 있었죠. 자신이 평생 만든 한복 디자인과 전통 자수 패턴이 빼곡히 그려진 수첩이었습니다. 문득 며느리 세린이 그 노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 문양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연구하는 전통 미학이랑 딱 맞아요.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작품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혹시 그 논문. 복녀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장세린의 박사 논문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논문 제목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조선 후기 봉황자수 문양의 상징성 연구. 복녀가 평생 연구하고 창작한 봉황자수 문양. 그것이 며느리의 논문 제목에 떡하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다운로드받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익숙한 이미지들이 눈에 들어왔죠. 자신이 만든 한복 작품 사진들이 연구 자료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땀 한 땀 수놓은 자신의 작품들이 며느리의 이름으로 학술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것이죠. 정학윤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내 작품을 훔쳐서 논문을 썼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학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표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내가 만든 한복 디자인이랑 자수 문양을 다 자기 연구라고 논문에 실었어요. 이 여사님, 원본 작품과 제작 날짜 기록이 있으신가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작품마다 제작 연도와 서명을 남겨두는 것이 습관이었으니까요.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판매 기록도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금전 사기에 이어 지적 재산권 침해까지. 며느리분,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눈물이 아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도 모자라 자신의 예술원까지 훔쳐간 며느리. 이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나, 넌 선을 넘었어. 내 돈은 가져가도, 내 이름은 도용해도, 하지만 내 작품까지 훔치면 안 되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정학윤 변호사 사무실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모아둔 작품 사진첩과 디자인 노트가 가득했죠. 변호사님, 여기 다 가져왔어요. 정학윤은 신중하게 자료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녀가 직접 수놓은 봉황 문양, 구름 문양, 모란 문양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죠. 각 사진 뒤편에는 제작 연도와 복녀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이 여사님, 이거 보세요. 정학윤이 노트북 화면과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장세린의 논문에 실린 이미지와 복녀의 작품 사진이 완벽하게 일치했죠. 며느리분이 이 작품들을 조선시대 유물이라고 논문에 적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사님이 1985년에 만드신 작품입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수백 년 된 유물로 둔갑한 것이죠. 내가 만든 걸 조선시대 작품이라니. 이건 학문적 사기야. 그때 강무성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복녀 씨, 이거 보시오. 내 친구가 학교 내부 자료를 구해왔소. 봉투 안에는 동해문화대학교 교수 임용 심사 회의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죠. 장세린 후보자는 고액 기부자 이복녀 여사의 며느리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가족입니다. 한승구 학과장의 특별 추천을 받았습니다. 복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며느리 임용의 결정적 근거로 쓰인 것이죠. 정학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한승구 교수와 며느리분이 짜고 친 겁니다. 강무성의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동해문화대 관계자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강무성이 전화를 받고 잠시 통화를 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승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소. 학교 이사회에 이복녀 여사가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며 학교를 협박한다고 보고했답니다. 복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협박을 해? 내 돈으로 낸 기부금인데? 정학윤이 즉시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이 여사님, 이제 우리도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법무팀이 가압류 신청 준비하겠습니다. 가압류요? 네, 며느리분 재산을 먼저 묶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통장, 부동산, 모든 자산을요. 강무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법무팀에 지시하겠소.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라고. 그날 오후 복녀는 오랜 친구 말순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던 말순은 복녀를 보자 반갑게 맞았죠. 복녀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복녀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아이고, 그 독한 년. 시어머니 등골을 빼먹다니. 언니,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말순이 복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내가 억울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끝까지 가봐. 그 말에 복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죠. 며칠 뒤 정학윤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여사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한승구 교수가 받은 연구비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며느리분 임용 직후에 갑자기 연구비가 3배로 늘었습니다. 3배요? 네, 그것도 이 여사님 이름으로 설립된 이복녀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장학재단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내 이름으로 재단까지 만들었다고? 네, 서류상으로는 이 여사님이 이사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며느리분이 하고 있었죠. 복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악용되고 있었다니. 이건 너무해. 정학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이제 형사고발 준비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표절까지. 며느리분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날 밤 복녀의 휴대폰으로 아들 동민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세린이한테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대. 복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민아,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니?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어? 복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가족? 내 돈 훔치고, 내 이름 팔고, 내 작품까지 도둑질한 사람이 가족이니? 엄마, 동민아, 넌 모르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전화를 끊은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강무성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죠. 복녀 씨, 준비됐소? 강무성의 물음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세상에 보여줘야겠어요. 내가 미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회견장으로 들어서는 복녀의 뒷모습은 꼿꼿했습니다. 70인생 최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장세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기자회견을 앞둔 이틀 전, 복녀는 정학윤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 여사님, 논문 표절 부분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정학윤이 노트북 화면을 복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장세린의 박사 논문 전문이 떠 있었죠. 그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봉황자수 문양의 상징성이라는 챕터 전체가 이 여사님 작품 설명과 일치합니다. 복녀는 자신의 오래된 작품 노트를 꺼냈습니다. 1982년부터 써온 노트에는 각 문양의 의미와 제작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내가 30년 전에 쓴 거예요. 봉황이 부부 화합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내가 처음 만든 거고요. 며느리분이 이걸 그대로 베낀 겁니다.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 비슷해요. 복녀가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봉황의 날개 각도가 45도일 때 가장 균형미가 있다는 메모가 있었죠. 세린의 논문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실험해서 찾아낸 거예요. 수백 개 수놓아 보고 찾은 황금 비율인데. 복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평생의 연구를 도둑맞은 허탈함이 밀려왔죠. 그때 강무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복녀 씨, 좋은 소식이요. 법원에서 가압류 승인이 떨어졌소. 정말이에요? 네, 며느리 통장이랑 강남 아파트 다 묶었소. 이제 마음대로 처분 못해요. 정학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분도 당황하겠네요.
재산이 다 묶였으니 강무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소. 세린 씨가 논문 발표할 때 사용한 한복 실물들 전부 복녀 씨 작품이더군. 복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한복을 학회에서 전시했다고요? 네, 조선시대 복원 작품이라고 소개했답니다. 학회 사진 자료를 구했는데 여기 보시오. 사진 속에는 복녀가 1985년에 만든 홀레복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설명 패널에는 18세기 양반가 홀레복 복원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내가 딸 결혼식 때 만든 거예요. 복녀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든 홀레복이 며느리의 거짓말로 더럽혀진 것이죠. 정하균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사기, 표절, 횡령까지 완벽한 케이스예요. 그 순간 복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승구 교수라는 이름이 떴죠. 여보세요? 이 여사님? 한승구입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한승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복녀는 차갑게 대답했죠. 할 말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 여사님, 잠깐만요. 세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계획적으로 날 이용한 게 실수예요? 그게 아니라 학교 입장도 있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복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화해를 구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강무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겁이 났나 보군. 가압류 통보받고 정신이 들었겠지. 그날 오후 복녀는 오랜만에 말순 이모네 시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시 쉬고 싶었던 것이죠.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말순이 복녀를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녀야, 또 왔구나. 많이 힘들지?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말순이 복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억울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근데 언니, 가족을 고소하는 게 맞을까? 가족? 널 이렇게 이용한 사람이 가족이니? 그건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야. 말순의 단호한 말에 복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복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하균 변호사였죠. 이 여사님, 기자 백민아 씨가 취재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보시겠어요? 복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만나볼게요. 다음 날 복녀는 조용한 카페에서 백민아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기자는 눈빛이 날카롭고 강했죠. 이 여사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민아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동해문화대학교의 교수 임용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이 여사님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복녀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여러 교수들의 임용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우리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 여사님 사례가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이 여사님이 나서주신다면 전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복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죠.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가진 자료 다 드릴게요. 백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사님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카페를 나서는 복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의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백민아 기자와의 만남 다음 날 저녁, 복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마침 뉴스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장세린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 인터뷰는
최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화제가 된 동해문화대학교 장세린 교수입니다. 복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송에까지 나왔다니 믿을 수 없었죠. 화면 속 세린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연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성공을 질투하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죠. 제가 교수가 되니까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돈으로 한복집을 살리려다 실패하신 분이에요. 복녀는 분노로 리모컨을 내던졌습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었죠. 자신이 준 돈을 마치 세린의 돈인 것처럼 말하다니. 앵커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 중이신 건가요? 네, 시어머니가 저를 고소하셨어요. 며느리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세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클로즈업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제 논문에도 시어머니 한복을 소개했고 학교에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린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자신이 효녀인 것처럼 포장했죠.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 며느리 교수의 눈물. 복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학윤 변호사였죠. 이 여사님, 방송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 거짓말쟁이가. 걱정 마세요. 우리도 대응하겠습니다. 언론 플레이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 여사님? 전 이웃 주민인데요. 방송 봤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러세요? 복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과장 한승구였습니다. 이 여사님 그만하세요. 한승구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식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러다 아드님 회사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었죠. 자식이 내 이름을 훔쳤어요. 그 체면이 무슨 소용이야? 이 여사님, 세린이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학교를 욕보이지 마세요. 학교? 돈 받고 교수 자리 판 학교 말이에요? 한승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학교 법무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겁주지 마세요. 전 끝까지 갈 거예요. 복녀는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죠. 학교까지 나서서 자신을 압박하다니. 그날 오후 강무성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복녀 씨, 걱정 말아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소. 회장님, 근데 여론은 진실 앞에서 무력해요.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면 다 뒤집힙니다. 강무성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백민아 기자가 특종 준비하고 있소. 곧 판이 뒤집힐 거요.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해문화대학교 장세린 교수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장세린 교수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었죠. 복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죠. 이렇게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 건가요? 강무성이 복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잠깐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요. 그때 정학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여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검찰에서 수사 개시했대요. 검찰이요? 네, 교육부에서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답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됩니다. 복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뒤 복녀는 또 다른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며느리 교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화면에는 효도인가
사기인가라는 자막이 떴죠.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기부금이 임용심사 직전에 납부됐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그날 밤 복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거짓말과 싸웠다. 세상은 아직 진실을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미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에서 복녀는 외롭게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세린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 곧 내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야.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복녀는 강무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녀 씨, 준비하시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요. 무슨 일이에요? 백민아 기자가 특종 터뜨릴 준비가 다 됐소.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요. 복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죠.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백민아 기자와의 두 번째 만남은 태명건설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복녀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백민아는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젊은 기자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 여사님,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복녀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자료를 꺼냈죠. 여기 발전기금 영수증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백민아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금액, 기부자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1억. 정확히 임용심사 2달 전이네요. 네, 그리고 이건 표절된 논문 비교 자료예요. 복녀는 자신의 작품 사진과 세린의 논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백민아는 비교 자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절을 하다니. 정학윤 변호사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통장 내역도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계좌를 거쳐 학교로 송금한 흐름이 명확합니다. 백민아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복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세린이 보낸 협박성 문자들이었죠. 시어머님,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들 생각하셔야죠. 학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백민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협박까지 했네요. 이건 또 다른 범죄예요. 강무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 기자,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요. 조직적인 비리요. 백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동해문화대에 비슷한 케이스가 더 있어요. 정말이요? 네,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임용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복녀는 놀란 눈으로 백민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님 사건이 중요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백민아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승구 학과장의 계좌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수상한 입금 내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임용 시즌마다 거액이 입금되었네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에요. 정학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건 뇌물수수 정황이네요. 수사기관에 제보해야 합니다. 백민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밤 뉴스에 이 내용이 나갑니다. 준비되셨나요? 복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뉴스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하시겠어요? 인터뷰요? 네, 이 여사님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가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을 때가 아니었죠. 그날 오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복녀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전 평생 한복을 만들며 살았어요. 며느리가 박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전 재산의 절반을 줬죠. 그런데 그 돈이 제 이름으로 학교에 기부됐더라고요. 백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건가요? 네,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제 작품들을 자기 논문에 표절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만든 작품을 조선시대 유물이라고 속였죠. 복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백민아가 자료 화면을 가리켰죠.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감이 들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요. 인터뷰를 마친 복녀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그날 밤 9시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단독 보도입니다. 동해문화대학교 교수 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화면에는 효도 기부의 실체라는 자막이 떴죠. 백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민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동해문화대학교 장세린 교수는 시어머니 명의로 1억 원을 학교에 기부한 뒤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시어머니 이복녀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화면에 복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됐죠. 더 충격적인 건 표절입니다. 장 교수는 시어머니가 만든 한복 작품을 조선시대 유물이라고 논문에 소개했습니다. 비교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작품이었죠. 그때 복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학윤 변호사였습니다. 이 여사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며느리 재산 가압류 확정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곧 소환할 예정이래요.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법이 자신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것이죠.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동해문화대학교는 현재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정문을 지나는 취재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무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녀 씨, 이제 시작이요. 정의가 승리할 거요.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죠. 네, 이제 끝이 보여요. 그날 밤 복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거짓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백민아 기자의 특종이 나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들끓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효도 기부의 실체를 다루기 시작했죠. 복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 톱기사로 자신의 사연이 실려 있었죠. 시어머니 이름 팔아 교수된 며느리. 1억 기부금의 진실. 한복 작품까지 표절한 파렴치. 각 신문마다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 지인들,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죠. 복녀야, 뉴스 봤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이 여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가. 그때 정학윤 변호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여사님, 교육부에서 감사 착수했대요. 동해문화대 전체를 조사한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장세린 씨와 한승구 교수를 조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복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국가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동해문화대학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 감사단이 아침부터 학교에 들이닥쳤죠. 모든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지난 5년간 발전기금 내역을 다 내놓으세요. 교수 임용 심사 회의록도 필요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특히 한승구 학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날 오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제보가 올라온 것이죠. 저도 동해문화대 교수입니다. 한승구 학과장이 돈 받고 자리 팔았어요. 증거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한승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발전기금 5천만 원 준비됐습니다. 좋아. 다음 임용 때 밀어줄게.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이런 썩은 대학이 있다니. 학생들 등록금으로 이런 짓을 했네. 전수 조사해야 한다. 복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지금 속보입니다. 동해문화대학교 장세린 교수가 학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세린이 도망친 것이었죠. 학과장 한승구 교수는 현재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구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한 교수님, 금품 수수 인정하십니까? 장세린 교수 임용에 개입했습니까? 이복녀 여사 기부금 아셨습니까? 한승구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그때 복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동민이었죠. 엄마. 동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린이가 집을 나갔어. 그래. 복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정말 세린이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동민아, 뉴스 봤지? 다 사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동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동민아, 넌 몰랐으니까 괜찮아. 이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전화를 끄는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해문화대 신임 교수 장세린 씨가 카메라 앞에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화면에 세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방송국이었죠. 오해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저는 효도하려고 한 거예요. 세린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앵커의 질문은 날카로웠죠. 그럼 왜 시어머니께 알리지 않았습니까? 왜 작품을 표절했습니까? 학과장과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뷰는 중단됐죠. 그날 저녁 교육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동해문화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심각한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화면에는 교육부 장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특히 장세린 교수는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한승구 학과장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합니다.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지지 서명이 시작됐죠. 이복녀 여사를 응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길. 모든 비리 교수를 색출하라. 서명자가 하루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복녀는 텔레비전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눈물이었죠. 이제야 내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왔네. 강무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복녀 씨, 봤소? 정의가 이기고 있소. 네, 회장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재판까지 가야지.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의가 조금 앞서갔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세린아, 이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때야.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죠. 복녀는 검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죠. 법정의 무거운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장세린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옆자리에는 한승구 학과장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피고인 장세리는 시어머니 이봉녀 씨의 재산 1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동해문화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죠. 이를 통해 교수 임용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시어머니의 한복 작품과 디자인을 표절하여 박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통장 내역, 기부금 영수증, 표절 비교 자료가 차례로 나타났죠. 피고인 한승구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한승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판사가 세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장세린, 혐의를 인정합니까?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저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시어머니를 위한다면서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죠. 증인석에 오상진 은행 과장이 나왔습니다. 이봉녀 여사는 이 기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으셨죠. 이어서 백민아 기자도 증언했습니다. 취재 결과 조직적인 임용 비리였습니다. 장세린 씨는 그 중심에 있었고요. 정학윤 변호사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표절은 명백합니다. 이봉녀 여사의 40년 작품을 도용한 것이죠. 증언이 이어질수록 세린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한승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점심 휴정 후 오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복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봉녀 씨, 며느리에게 돈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복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박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었죠. 그 돈이 기부금으로 쓰인 걸 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하고서야 알았어요. 복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작품 표절은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며느리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든 한복이 조선시대 유물로 둔갑해 있더라고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세린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돌렸죠.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로 책상을 쳤습니다. 정숙,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변론이 모두 끝나고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죠.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복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피고인 장세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기, 횡령,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세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을 채웠죠. 피고인 한승구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의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한승구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의 신성함을 모독하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만이 울렸죠. 특히 장세린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선의를 악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폐륜입니다. 세린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박동민, 복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동민도 기소되었던 것이죠.
피고인 박동민은 아내의 범행을 몰랐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무죄나 다름없었죠. 판사가 망치를 3번 쳤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세리는 법정 경위에게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죠. 한승구도 고개를 숙인 채 퇴정했습니다. 복녀는 방청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죠. 이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힘내세요. 복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제 그만 끝내자. 다들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여사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법이 심판했으니까요. 복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날 저녁 복녀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판 결과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죠.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시어머니 돈으로 교수가 된 장세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복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도착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복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이복녀 노년 법률재산보호센터 개소식. 복녀는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죠. 강무성 회장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녀 씨,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네, 회장님. 꿈만 같아요. 이 센터는 강무성이 후원하고 정학윤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기로 한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노년층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죠. 백민아 기자도 취재를 위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이 여사님, 센터를 열게 된 계기가 뭔가요? 복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특히 노인분들은 가족에게 당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로 행사장은 북적였죠. 마이크 앞에 선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복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녀는 심호흡을 하고 이어갔죠. 제 이름으로 기부한 돈이 제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킬 겁니다. 노년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일, 그게 제 2번째 인생의 목표예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복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개소식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죠. 저기, 며느리가 제 통장을 몰래 쓰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죠.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같이 싸워드릴게요. 정학윤 변호사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옆에서 할머니를 다독였죠. 저도 그랬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을 찾은 눈물이었죠. 그날 오후에만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 사위에게 사기당한 할머니, 조카에게 집을 뺏긴 어르신까지. 복녀는 하나하나 들어주며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죠. 저녁 무렵
센터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동민이었죠. 엄마. 동민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배신과 재판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었죠. 동민아, 왔구나. 복녀는 아들을 조용히 맞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 넌 피해자야. 동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하신다니. 자랑스러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도 그래야지. 모자는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죠. 일주일 뒤 센터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쏟아졌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했습니다. 이복녀 센터, 노년층 재산 지킴이로 자리매김. 한 달 만에 상담 건수 100건 돌파. 피해자에서 구원자로 이복녀의 변신. 복녀는 매일 아침 일찍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열정은 청춘 못지않았죠. 어느 날 말순 이모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있었죠. 복녀야, 잘하고 있구나. 언니, 고마워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라니까. 내가 당한 만큼 이제 베풀고 있잖아. 말순의 말에 복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았죠. 센터 한쪽 벽에는 복녀가 직접 수놓은 봉황 자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동해문화대 학생인데요. 이복녀 할머님 덕분에 우리 학교가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복녀는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좋은 학교 만들어 가세요. 학생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고 여러 기업에서 후원금을 보내왔죠. 복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세 분을 도와드렸다. 내 아픔이 다른 이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것이 내 두 번째 인생의 의미인가 보다. 어느 가을날 복녀는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복녀 여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전화드립니다. 복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세린 씨가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복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요. 저는 앞만 보고 갈 겁니다. 전화를 끊은 복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죠. 센터 문을 나서며 복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효도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걸으며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70인생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고.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가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복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의 새로운 삶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